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요. 별로 없죠. 그쵸? 이렇게 뭐 바로 앞에서 여러분이 계신다면 가끔은 따끈한 차 한 잔도 사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강의하는 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도요. 일단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웃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기운들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재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화 정책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페이지 진행하는 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재 210페이지 중간 정도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강화도 조약이 있잖아요. 조일, 수호, 조규, 체결 그 이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언제 체결했습니까? 1876년에 조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항구를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개항 이렇게 불러줬어요. 자, 그리고 1882년 되면요. 이 개항을 이제 일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문을 열어줬어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거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요. 이 중간 이야기부터 먼저 갈게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 이제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개화.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이거죠. 그래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이를 개화 추진. 자, 그렇다면 그 개화 추진을 이끌었던 당사자가 바로 뭐냐? 명성황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씨 세력 이렇게 불러줬죠.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친오빠, 친언니는 없지만 나머지도 일가 친척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치판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민씨 세력을 추진하더라. 자,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 들어가시면 돼요. 1번은 일단 지금 문을 열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한 발짝 늦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구경을 좀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더 멀리 미국까지요. 사절단들을 보내요. 그 사절단의 명칭이요. 쭉쭉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거 암기 좀 잘해 두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절단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죠. 지금 중국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미국은 이렇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변화를 추진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구들이 설치가 됩니다. 체제 정비.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FTA를 체결했다 칩시다. 그렇죠?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를 비롯해서요. 많은 각계각층이 준비를 하러 갔어요. 근데 미국과 협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문제는 협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농산물도 들어온다 그러고 이미 미국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그 관련된 산업별로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계획하는 만큼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러하건데 과거에 개항이 뭐고 개화가 뭔지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더욱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진다거나 곡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또 개혁의 속도를 두고 빨리 할 것인지 좀 느리게 할 것인지 또 입장 차이까지 나오면서 많은 갈등이 빚어져요. 그러면서 연속적인 몇 개의 사건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일단 그 시작이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렇죠? 그 연속된 시리즈 들어갑니다. 자, 일단 시작이요. 이모군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모군란이 언제냐면요. 1882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고 2달 있다가 이모군란 발생한다고요. 시험 문제에서 순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모년의 군인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요. 90군인. 90군인에서 너무 옛날 걸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공부했었던 훈련도감 있잖아요. 그 5군형 소속의 훈련도감 군인들이 이때 벌써 90군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의 반발에서 민씨 세력의 개화 정책에 반발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개화를 추진하는 덕분에 우리는 99년 취급받고 월급도 안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이 한 달 동안 벌어졌고요. 그런데 결국은 청나라 군대 끌어들여서 이 이모군란 다 진압을 시켜버렸습니다. 민씨 정권은 계속 권력을 유지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2년 있다가 1884년 다시 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갑신정변이에요. 우리 예전에 무신정변 공부했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갑신정변에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났더라. 일종의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 봤더니 개화파, 우리 앞서 정리했었죠. 근데 개화파를 제가 정리하면서 김윤식이라든지 김홍집 같은 거 위에 두고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아래쪽에 뒀었잖아요. 그 아래쪽에 뒀던 세력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급진개화파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그 급진개화파가 민씨 세력의 개화에 불만을 갖고 일으키는 사건,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피지배층, 이들도 지금 개화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씨 정권이 권력을 잡고 개화를 추진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 그 중에서 첫 번째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화를 추진하는지부터 들어갑니다. 어떻게 개화를 추진하는지는요. 정말 객관적인 팩트. 특히 그 조직명들, 그 다음에 사절단, 그 명칭 있잖아요.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개화 추진. 일단 첫 번째, 주변국에다가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라고 했죠? 자, 먼저 이제 보낼 나라가 이제 일본에다가 보낼 거고요. 청나라에도 보내요. 그리고 미국에게도 보낸다라고 했죠? 일단 여러분이 한 개 알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 얘기해 주세요. 미국에다 보낸 사절단을 뭐라고 한다? 보빙사. 언제야? 1882년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다음 해.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이 보빙사 때 파견됐던 그 단장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할 사람이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일준. 뭐 나머지 사람들 많이 가지만 육일준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이 사람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고요.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조선이 막 이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세 중립국으로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유학생활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요, 일본과 교류할 때 파견했던 사절단들이 있었죠. 뭐라고 합니까? 통신사라고 하는데요. 이 통신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수신사. 자, 일단 초반기 때 수신사를 2번을 보내는데요. 1차 수신사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기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2차로 파견되었던 사람. 요때 이끌었던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살포시 언급된 사람이죠. 예, 또 나왔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김홍집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막 개혁 있잖아요. 뭐 가보 개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혁도 추진하는 사람인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고종의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한다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야, 김홍집 너 친일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을 만나러 가는 그 김홍집이 이제 길거리에서 군중들한테 휩싸이게 된 거예요. 결국 돌멩이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가 맞아 죽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 평가는 뺀다 하더라도 그만큼 계속 이제 그 근대사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나올 인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2차 수신사로 갔다 왔었던 이 김홍집 손에 들려오는 걸 하나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뭐가 들려오냐면요. 조선 책략. 영남 만인소를 비롯해서요.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반대 상소문 올리고요. 결국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했었던 이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을 들고 있는 사람이 김홍집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책 한번 보시죠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왕도 괜찮은 제안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다가요. 조사 시찰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사하고 와라. 그래서 일본에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지금은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전히 신사유람단 이렇게도 불러줘요. 뭔가 딱 보니까 신사? 사람들이 놀러 갔구나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조선시대 신사라고 하면요, 선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과서에서는 신사유람단이라고 안 하는데 기출문제라든지 일부 이제 내용 정리에서 신사유람단이 나오면 아, 옛날식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종의 명에 따라서 일본에 갑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일본의 변화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볼 게 너무 많죠? 메이지 유신 때 정치, 경제, 사회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본 곳곳에서 변화상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청나라에 파견된 세력, 우리는 이들을 뭐라면 영선사라고 하는데요. 그 영선사를 이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거기서 뭘 공부하냐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1840년대 영국한테 한번 깨졌다 그랬죠? 제1차 아편전쟁. 그러다가 다시 한번 깨지는 게 제2차 아편전쟁. 1차고 2차고 다 초토화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이 청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깨지고 있는 건 군대가 약하기 때문인 거야. 아, 청나라가 군대만 강했다라면 저 오랑캐들 다 격파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지고 나면 청나라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니 일본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죄다 뜯어고치자. 이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중화 사상에 뿌리가 남아있다 보니까 청나라가 무너진 거는 그냥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이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장장 30년 동안이나요. 전국 곳곳에다가 무기 공장 만들어두고 난 다음에 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양무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영선사가 파견되었을 때 청나라에서 하고 있던 것이 뭐라고요? 양무운동. 양이라고 하는 게요, 키우는 거요. 아이들 키우는 거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군대. 그러니까 군대를 키우는 양무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이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청나라처럼 군대를 키웠으면 좋겠다. 무기를 증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조직 중에요. 기기창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기기창. 뭔 것 같아요? 예, 무기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되셨어요? 청나라 가서 공부한 내용이 일본과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예, 그걸 좀 구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절단일이 주변 국가로 파견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체질 개선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 가지 조직이 등장하는데 이때 통리기무아문, 명칭이 조금 낯설어요. 통리기무아문, 이 조직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아래다가요 12개 하부 조직들을 깔아줘요. 그래서 뭐 하냐? 대외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조사 시찰단 파견했던 거 이런 통리기무아문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어요. 단 여기서는 수신사 파견되고 그 다음에 통리기무함을 만들어주고 다시 조사 시찰단 만들어주고 이런 순서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명칭 자체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는요. 군사제도를 개편에 들어갈 거예요. 군제 개편. 자, 조선에서요. 중앙군대 뭐 만들어놨었죠? 오군영. 근데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오군영이 많다라고 해서 두 개로 통폐합시키는데요. 이걸 바로 이영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하나가 무이영이고요. 하나가 장어영이에요. 되셨어요? 무이영이랑 장어영, 그러니까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폐합을 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별난 기계를 가지고 있는 군대다. 라고 해서 별기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아까 이게 바로 신식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군인들이 90군이라고 하는 게 이 별기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식 군대 양식으로 양성이 됐기 때문이고요. 이 별기군을 양성했었던 장교가 바로 누구냐면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관의 지휘를 받아서 만들어지더라. 근데 실제로 그 별기군이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고요. 대신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양반들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일종의 특수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처럼 장교를 양성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조선은요 이미 세조정치 시기 때부터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관 부르고 별기군 만들어서 무기도 새로 지급하고 옷도 새로 지급하고 결국 돈은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곳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돈을 줄인다는 거죠. 누구한테서? 이들한테서. 그래서 이들한테 나가야 될 월급이 제때 안 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장장
13개월 동안 안 나가게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별기군 양반 자제들을 포함시킨 일종의 사관학교를 만들었더라.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기기창 만들어지죠? 기기창 말고도 나머지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교재에서 207페이지 상단부 보세요. 방문국이라고 만들어져요. 그 문자가요, 그럴 문자. 뭐랑 관련되냐? 여기는 인쇄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전환국이라고 있죠. 전환국이 뭘까요? 전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밭전자 아니면요 동전, 돈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전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 같은 겁니다. 예, 조폐공사, 전환국.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전환국 하면 전화기랑 관련된 거 아닙니다. 예, 화폐를 주재하는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기창은 제가 아까 살펴봤고요. 또 하나가 나오는 게요. 우정국이 나와요. 우정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체국 있죠? 그 우체국이 처음으로 신설이 됩니다. 자, 이런 변화상들이요. 지금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1880년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시대적으로 하나 쭉 묶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의 이런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손해를 보는 중심 세력이 누구라고요? 구식군인들. 월급이 13개월째 안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1882년 드디어 폭발을 하죠. 이모군란. 되나요? 자,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왜 봉기하는지 알겠어요. 조금만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이제 구식군인들,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서 나름 그래도 조선 최고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이태원이나 왕십리 쪽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우도 열악해지고 뭐 13개월째 월급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나 공공해졌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왕십리 똥파리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왕십리 똥파리. 그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딱 봤더니 별기군 애들은 이제 옷도 삐까 번쩍하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봉기했을 때 여기에 합류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있냐? 도시 빈민층. 이 도시 빈민층 세력들이요. 합류를 합니다. 아니, 군인들이 일으킨 난에 왜 도시 하층민, 이 빈민층이 합류하냐를 봤더니 또 묻습니다. 개항하고 난 다음에요. 일본의 상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하겠죠. 그때 그들이 갖다 팔던 거는요. 옷감이에요. 면직물. 영국에서 그 만든 공장에서 만든 값싼 면직물 있죠. 이걸 우리한테 갖다 팔아요. 그러고 나면 걔네들이 이제 돈 벌었겠죠. 왜냐면 이제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물건이 좋겠습니까. 반면 이제 각 집에서 어머님께서 만드신 옷은 사랑과 정성이 가득하긴 하지만 기술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잘 팔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면직물 갖다 팔고 그들이 돈 벌었습니다. 그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조선에서 벌어들인 돈 이걸 가지고 그 상인들이 사가져갔던 게 뭐라고요? 쌀이나 콩. 왜냐면 일본에서는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져가서 일본에 되팔면요 상인들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개항 이후에 곡물이 일본으로 대거 유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식량 부족해졌겠죠. 식량이 부족하면요 곡물가는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곡물가는 상승. 그러니까 도시 빈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과정을 한번 볼게요. 구식 군인들이 13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 준 것도 아니고요. 한 달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 막 모래, 겨 막 이렇게 섞여져 있고요. 양도 제때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던 구식군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버렸죠. 그랬더니 당시 이제 이러한 이제 쌀들을 나눠주고 있었던 조직이 바로 뭐냐면 선해청입니다. 아, 처음 들어보셨죠? 이 선해청이 원래 만들어진 건요. 저기 그 대동법 시행할 때 있잖아요. 광해군 시기 때 만든 거예요. 그 대동미 같은 거 이제 모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선해청인데 이 선해청이 조선 후기 때 기능이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대동미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균역법 시행하면서 뭐 결작을 비롯해 또 많은 거 추진되잖아요. 그런 것도 걷어들이고
또 상평창이 했던 일들도 흡수하고 이러면서 이 선해청이 상당히 큰 재정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원래 재정을 담당했던 건 호조잖아요. 그 호조에 맞먹는 재정기관을 성장했던 것이 바로 선해청. 그 선해청을 또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민겸호라고 하는 또 민씨 세력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 민겸호는 그 집안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농간을 부리면서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제 13개월 만에 월급이라고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따졌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농간을 부린 사람들 잡아가야 되는데 항의했던 90군인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동료들이 이제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요, 민겸호 가만히 안 뒀죠. 당연히 이때 목 날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뭐 선해청을 습격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깔려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일본 공사관도 습격합니다. 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일본의 경제 침투에 대한 민중들의 어떤 저항의식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일본 교관 있잖아요. 그 교관도 피살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은 민씨 정권이 개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공격해요. 궁궐을 침략을 하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명성황후가 사망한 것은 아니고요. 왕비는요. 도망가요. 그래서 궁녀 복장을 하고 난 다음에 몰래 빠져나와서 저기 충주에 있는 장호원 그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막 너무 정신없게 됐어요. 그러자 고종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 수습 좀 해주세요 라고 고종은 흥선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일단 흥선대원군 시기 때는요 90군인들의 대우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90군인들은 흥선대원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펼쳤던 개화 정책 있잖아요. 뭐 통리기무화문이다, 별기군이다, 죄다 없애버려. 뭐 이영 아니야, 원래 오운영 돌아가. 체제를 다 다시 원상태로 그러니까 개화 자체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흥선대원군은 왕비가 이 과정 속에서 피살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비의 장례식,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러한 이제 90군인들 이제 안정을 시켜냈죠. 자, 그런데 왕비는요 지금 궁녀 복장하고 지금 피신 갔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느 나라에게? 청나라에게.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요. 국내적인 여러 반발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요. 근데 지금 끌어들일 수 있는 외세가요. 일본이 하나가 있어요. 청나라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명성황후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일본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일단 뺍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했던 게 청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나올 거예요. 명성황후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그 사건이라는 게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인데 그 사건들이 벌어져서 수습을 못하는 상황일 때는 항상 청나라한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그래서요.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잖아요. 그 실패로 끝났다는 게요. 청나라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보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요. 청나라를 압송됐어요. 그로부터 장장 4년 동안 거기서 볼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아버지 관계, 며느리 관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청나라의 파병으로 인해서 결국 한 달 만에 진압되고 말더라.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은 진압됐는데 그 이후 어땠을까? 일단 불보듯 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청나라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되었구나.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청나라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를 하냐면 청나라가 그 이후에 우리의 정치를 간섭하였다, 내정 간섭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청나라에서는요. 마젠창, 멜렌도로프 이런 사람들을 조선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조선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데 그들을 바로 고문이라고 합니다. 마젠창 같은 경우는 조선의 이제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요. 독일이었던 멜렌도르프 같은 경우는 외교 문제에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의 정치를 간섭하더라. 뿐만 아니라요. 군대까지 주둔시켜요.
이때 그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원세계라고 있는데요. 이 원세계를 위안스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중국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혼란한 과정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걸 신의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의 혁명 과정 속에서 대총통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에 말하면 대통령과 황제를 겸한 그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더라.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조약이 하나 나와요. 바로 뭐냐면 청나라는요. 자기네가 그동안 조선에 행사했었던 종주권이 있었으니까 굳이 조선과 조약 체결하고 그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6년 전에 강화도 조약 체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막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 1882년 4월 달에 미국도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도 조약을 체결하자. 단 정치적인 건 이미 다 영향을 행사하니까 그들이 체결하는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조, 청, 상, 민, 수, 륙. 이름도 되게 길어요. 무역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러니까 상, 장사하는 사람, 상인들 말합니다. 수륙, 육지와 바다에서 어떻게 무역할지. 그러니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FTA가 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나라 종주권 있잖아요. 이 청나라 종주권을 다시 한번 재인식시키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내지 통상권. 이걸 인정받아요. 뭐라고요? 내지 통상권. 이걸 인정받아요. 자, 내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륙지역. 내륙지역에 와서 장사하는 거 허락해 줬대요. 자, 제가 앞서서요. 일본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속 조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1차 조일 통상 장정에서 이제 우리와 일본 사이에 뭐 교류하면서 산무 뭐 그런 이제 내용도 들어갔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했었죠. 또 그 전에 있었던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간행 미정을 심리로 규정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리로 규정을 했으니까 일단은 부산, 그 일대 정도에서만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륙 지역에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갖다 팔고 싶으면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를 이용해서 중간 이렇게 중개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늦게 지금 청나라가 경제적인 침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 단계 앞서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행 이정 그런 거 설치 안 할래. 그냥 처음부터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륙으로 나가서 물건 팔 수 있도록 허락해줘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지 통상권이에요. 간행 이정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청나라 상인들은 곧바로 조선 내륙을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그렇게 조선 경제를 초토화시켜요. 왜냐면 1882년 이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요. 그럼 우리도 늘려줘. 이러면서 간행 이정이 50리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다시 100리가 되면서 일본 상인들도요. 다 다시 이제 우리 내부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요. 1880년대로 가면은요. 우리의 이제 그 수입 품목들 있잖아요. 그 비율을 보시면 청나라와 일본의 비율이 거의 5대5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같은 경우는 이 내주 통상권, 내지 통상권 요거 하나 자체가 워낙 중요해요.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 일본이요, 우리에게 다시 조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왜냐고요? 이모군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본 공사가 불탔습니다. 일본 교관이 죽었습니다. 배상금 물어내. 그래서 체결되는 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 정말 실제로요, 배상금 지불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아니 니네 자꾸 조선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우리 교관이나 우리 사람들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무서워. 경비병의 목적으로 군대를 조선에 보내겠어. 군대 파견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좀 상처 입은 건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내지 통상권에 대항해서요. 속약. 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록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지 통상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간행이죠. 52로 규정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애들이 니네 와서 우리한테 사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수신사를 파견하는 게 되는데 이때 세 번째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박영효가요. 예전 철종 있잖아요. 철종의 사위였던 사람인데 그가 일본에 가요. 그러면서 우리 대표로 태극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 자, 이무군란 이후에 청나라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대시키고 내지 통상권까지 인정받으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더라. 청나라 이제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지 그 이후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이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도 있고 찬성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화파 내부에서 세력이 나눠지게 돼요. 개화파 내부에서 세력이 나눠지더라.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던 개화파 안에서도 온건한 세력이 있고 급진 세력이 있다라고 말했었죠. 예, 그거 구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온건 개화파.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개화를 하긴 하는데요. 온건하게. 그러니까 속도를 말하면 천천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대표적인 게 김홍지,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천히 개화를 해보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개화의 롤 모델이 바로 이제 청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개화를 하는 건 찬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동양의 뿌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제 동도서기론이라고 해요. 동양의 사상을 근간으로 해요. 서양의 기술력만 받아들이자. 동양의 사상, 정신을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동도서기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했었던 그 청나라의 그 양무운동과 뭔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두 번에 걸쳐서 영국한테 대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전쟁에 진 것은 다른 거 없어.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청나라의 사람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서양의 문화를 선별적으로, 차등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요, 청나라가 30년대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개혁 속도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점진적 개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명성황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민씨 세력과 함께 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반면에 이들에 비해서 조금 젊었었던 김옥균, 박영효, 혹시 이들의 이름을 더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서강범, 홍영식. 이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보시면 이들이 한 40대라고 하면요. 이들은 20, 30대 조금 더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되게 혈기왕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해도 한 번에 확 뭔가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야. 조선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개화론이에요. 그런데 이 문명개화론, 이건 이 사람들이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요. 일본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 여러분께서 일본 여행 가시면 나중에 돈을 한번 보세요. 일본 만엔에 보면요.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의 학문과 산업 이런 거 발달시켜야 된다. 단 이것은 예전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서양적인 학문과 서양적인 산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키워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실력을 키운 일본은
다른 서구 열강들 있잖아요. 그 연락 강한 나라처럼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쳐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본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덜 떨어진 너희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서구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했었던 문명 개화론이에요.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몇 차례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상이 이제 매료가 되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맨날 무기만 만드는 거 큰 의미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정치 개혁도 하고 뭐 신분제도도 폐지시키면서 단번에 개혁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것은 메이지 유신이 되겠고요. 이쪽이 점진적 개혁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아니면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되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기회를 잡습니다. 뭐냐? 또 나왔습니다. 조선 정부는요, 계속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기창도 만들어야 되고 방문국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놈의 돈이 없으면 이런 문제인 거죠. 또 단순하게 생각.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지 뭐. 이미 당백전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야, 1당 100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5배까지만 찍어내자. 이래서 나왔던 게 당호전이에요.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온건 배합파들이 당호전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상평통보 한계가 있다면 그것에 5배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보면은 이게 한 2~3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건 상평통보의 5배짜리야 라고 찍어냈지만 민간에서 계산을 다 해보면 2~3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편법이 나오냐면요. 관리들이 세금을 걷을 때는요. 상평통보로 걷어요. 그게 더 돈이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한테 갖다 바칠 때는요. 그 상평통보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요. 실제 돈 가치가 떨어지는 당호전을 국가에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속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물가를 상승시킨 거예요. 비싼 돈들이 많이 나오면 항상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러자 이제 급진계합파 쪽에서 야, 이거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좀 빌려와 볼게. 아마 우리가 부탁하면은 돈 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라? 이게 실패로 끝났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은 이 온건 개화파들이 민신정권에 나가가지고 개화를 추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20, 30대 젊은 사람이 약간 좀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거기다 다시 한번 세력을 많이 해보겠다고 지금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콧대가 확 꺾인 거예요. 뭔가 건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베트남 있죠? 이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던 곳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른 동남아시아와 다르게 한자도 쓰고요. 그 중국 영향을 받았던 그런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그 베트남을 누가 욕심을 냈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러면서 이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청나라가 졌대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청나라가 지금 저 베트남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 그리고 국내에 주둔해 있었던 그 3,000명의 그 군대 있죠. 한 번 들었던 그 군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의 절반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좋아. 일본 정부도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세력을 등에 업고 한번 우리가 권력을 잡아볼까?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이 돼요. 되나요? 자, 일단 다음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먼저 정리해 주세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는 어떤 것을 롤 모델로 삼았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무엇인지 되셨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돼요. 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오늘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요. 이들 이름을 외워버리세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일으키는 1884년 갑신정내에 있었던 정치적인 변란, 쿠데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급진개화파 이들이
민씨 정권. 그리고 그 민씨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청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구나. 이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요, 뭐 매국노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젊고 좀 순수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일본이요, 대놓고 처음부터 뭐 정복하다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쿠자와 유키지라든 그들 같은 경우도 야, 조선의 젊은이들아, 니네가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싶어? 진짜 멋있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바뀌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듯이 우리가 너희들도 지혜해 줄게. 우리가 니들 뒤에 있는 거야. 열심히 조선을 개혁시켜봐.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좀 약간 순수한 입장에서 일본을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정국이 개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체국이 처음 열리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겠죠. 이 날을 기회로 딱 삼았어요. 그래서 이 우정국이요, 지금 경복궁 그 근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 축하 파티를 막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참 사람들이 흥에 겨웠을 때 바깥에서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연회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튀어나가겠죠. 그러다가 문 앞에 있으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밀치 세력 중에서 민영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민영익 그때 죽는 건 아닌데요. 얼굴형 뭐 이런 데 이제 타격을 많이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불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 먼저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왕과 왕비가 머물고 있는 창덕궁으로 가요. 그래서 거짓 보고를 해요. 지금 청나라 군대가 지금 난을 일으켰다. 그러시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왕과 왕비를요. 이걸 지금 막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요쪽이 지금 경복궁이고요. 요쪽이 창덕궁이에요. 그리고 우정국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일단 여기 머무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불이야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왕과 왕비한테 가가지고 청나라 애들이 난을 일으켰다. 거짓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중간에 경우궁이라고 해서 작은 궁궐이 있어요. 그쪽으로 왕과 왕비를 좀 옮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병력도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기 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쪽에 왕과 왕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왕과 왕비가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요. 여기 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발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겠다. 우리는 그 내용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14개조 정강이라고 해요. 14개조 정강.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이 14개조 정강을 지금 이제 보겠지만 기본 내용을 보면 신분제도도 없고 조세도 개혁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근대 국가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빨리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조선을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다. 약간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개조 정강에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녹아나 있어요. 자, 당연 시험에서는 그거 물어봅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에서요. 교재 209페이지 하단부 갑니다. 1번,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으로 곧 돌아오게 하고 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 흥선대원으로 조회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청나라가 이런 식으로 조선에 내정 간섭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해라. 그러니까 자주국으로서의 어떤 위신을 갖춰라.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해라. 그러니까 인민평등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도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조법을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여 재정을 넉넉히 하라. 조세제도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해라. 아까 선해청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해라.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에서 역할을 해라. 어느 정도 군주권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 냄새가 조금. 입헌군주제라는 게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헌법에 기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라고 했을 땐 그들 단순하게 매국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도 나름대로요. 노론 집안의 명문가 자제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새로운 이런 사회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모군란 때도 그렇고요.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요. 동학농민운동도 그러하지만
사건이 터지게 되면 명성황후는 이걸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요, 결국 또 군대를 보냈고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일본은 손을 털어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요. 이게 바로 3일 천하. 됐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참여했던 멤버 중에서요, 홍영식 같은 경우는요, 집안이 멸족당했어요. 홍영식 집안이 대단히 좋았던 집안이거든요. 아버지, 형, 영의 정도 배출하고 대단했던 집안인데 아들이 이렇게 이제 연루가 되고 실패로 끝남으로 인해서 집안이 멸족됐고요. 그 집안의 집이요, 그 경복궁 옆쪽에 되게 큰 집이었는데 왕이 이제 거기를 이제 사람들 살지 마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 그 집을 누구한테 주냐면 민혁이 간신히 살아났다라고 했잖아요. 그 민혁을 치료해줬던 미국인 선교사 의사가 있습니다. 알렌이에요. 그 알렌에게 딱 주면서 너 거기다 그냥 병원 세워서 네 맘대로 해. 이게 바로 광해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예전에 드라마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고요. 나머지 3명들 같은 경우는 다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되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가고 청나라를 갔는데 김옥균 같은 경우는 청나라로 갔어요. 근데 명성황후는 자기네 일족이 이 과정 속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래가지고 홍종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가 중국 상하이에선가 김옥균을 결국은 죽입니다. 땅땅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요 페인트 칠해요. 왜냐면 부패되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제 수도로 가져오고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그 죽인 시신마저도 목을 쳐버려요. 그러다는 이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를요 한강변 그 모래사장 거기다가 산발이 같은 거 만들어 난 다음에 머리를 효수를 시켜버립니다. 걸어뒀어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갑신정변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일단 첫 번째 청나라. 지금 청나라가 두 번째 군대 보내줬죠. 그래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뚝. 그러니까 지금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죠. 갑신정변 이후로 심해졌었죠.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다가 결국요 1894년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요 일본이 청나라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근데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되게 쉽게 져요.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무너지고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 일본, 러시아 3파전 양상이었는데 그 3파전 양상이 앞으로 10년 있다가 2파전 양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일단 그 전까지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고요. 당연히 청나라 상인들의 침투도 더 심해졌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때 또 우리 공사관이 불탔잖아. 돈 물어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 사이에 체결되는 조약. 이게 바로 한성조약. 그래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조약이 체결되는 건데 이게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결국 그래서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죠. 일본 군대 같은 경우도 이모군란 이후에 지금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일단 양군의 군대를 철수시키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혹여라도 두 나라 국가 중에서 조선에 군대를 보낼 상황이 벌어지면 사전에 서로에게 알려주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갑니다. 일단 현재 들어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시 군대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서로에게 미리 알려주기 이렇게 얘기하죠. 됐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건의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이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해서 일으키는 거잖아요. 결국 또 누구에 대해서 저항한 거냐면 민씨정권입니다. 결국 명성황후는요.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일본 같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일본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뭔가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평가 들어가 보자라면요. 비록 3일 만에 실패로 끝냈어요. 그런데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었던 이건 바꿔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에요.
우리 개화기 때 지금 최초로 정치를 개혁시키려고 했었다. 개혁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 안타까운 것은 기왕에 이런 개혁하는 거 민중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중을 설득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를 돼야 되는지 함께 동참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개혁해야 되는데 쟤네들 빨리 몰아내야 돼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지금 너무나 치료해졌던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일본을 끌어들였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민중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뭔가 정권을 바꿔버리면 조선은 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뭔가 항상 운동을 할 때요. 민중들이 주도한다.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집권자들이 주도한다. 그럼 위로부터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건 뭡니까? 아래를 부정한 위로부터의 개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위로부터의 개혁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요. 장악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던 건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보셨나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요. 결국 기주전원제 다 파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간절하게 원했었던 토지개혁 제도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조세개혁을 시도하긴 했었습니다만 토지개혁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런 급진 개화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일반 민중들은 야 젊은 놈들이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에이 나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화에 대한 불신 사상이 조금 조선 사회에 퍼지는데 좀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요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정서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요건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의의라기보다는 한 개 아쉬운 점 3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신정변이 아쉬운 점 3가지.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들 갑신정변 내용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있죠. 210페이지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동학농민운동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 놔두시기 바라겠고요. 마저 살펴볼 내용이 교재 2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 208페이지 동도서기론 나와 있죠. 그쵸? 봤더니 외국의 교는 즉 사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의 종교, 사상은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 기술 이것은 즉 이익이 때문에 가히 이용 후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상, 의학, 군대, 주차 등은 어찌 이를 꺼려 멀리하겠습니까? 되나요? 온건개화파가 어떤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 오른쪽 표를 보니까요. 온건개화파, 수구당 4대당 이렇게 불러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급진개화파가 니들은 청나라 옆에서 아직도 빌붙어 있니? 이러면서 이제 그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 4대, 수구 이렇게 불러주고요.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자기네들이 이제 독립당이다. 개화당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텐진조약. 1번,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둘 다 철수한대요. 자, 그런데 제2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가 어떤 한 국가에 파병을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텐진조약.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